2010년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단어.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비트코인은 투기에 불과하고 거래소 폐지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광풍을 튤립 파동에 비유하며 그 미래를 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은 오늘, 저를 비롯한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께는 다소 허탈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제 그 가격은 3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두고 여전히 몇몇 분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 암호화폐가 튤립 버블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오늘 이야기는 그때 비트코인의 미래를 단정하던 특정 인물들을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다시 10년, 20년 후 비트코인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여전히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의 이야기겠죠. 그것은 그것대로 시장의 몫으로 남기기로 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그 시절 IT 시장을 두고 벌어졌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시장이 다시 매물이 부족해지고 이제 전 세대의 그래픽카드들의 중고 가격마저 함께 치솟고 있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주목해 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거래 내역을 비롯한 정보를 담은 블록이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블록은 각각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담고 있죠. 그렇게 체인 형태의 구조가 완성되는데요. A는 B와 연결되어 있고 B는 C와 연결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핵심은 이 체인 형태로 연결된 거래 내역들이 특정 주체에 의해 하나의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록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대한 암호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한 수고로운 작업을 해주는 이들이 바로 채굴자죠. 이들은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한 과정들을 수행할 엄청난 연상 능력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갖게 되는데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이들이 더 많은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고 핵심은 이때 이들의 연산이 수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 증명의 과정이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임의의 값을 직접 대입하는 형태의 단순 반복 수행 능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인데 간단하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 바로 이 지점이 암호화폐가 AMD, 엔비디아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경쟁 속에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반도체 시장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것인데요. 경영난에 허덕이던 AMD가 2010년대에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를 두고 대부분 리사수의 리더십 그리고 짐 켈러와 같은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떠올리지만 코인 광풍이 만들어낸 채굴 수요가 AMD의 부활,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요소였다는 점 빼먹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AMD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았지만 채굴 광풍이 안겨준 엄청난 영업이익이 ARM을 인수해 가장 강력한 팹리스 기업 중 하나로 포지셔닝한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든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 부정할 수 없겠죠. 그렇게 채굴 광풍이 시작된 후 얼마 안가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채굴 시장에는 이른바 빙하기가 찾아왔지만 2020년 코비드 사태가 터진 이후 시장에 풀린 이 엄청난 유동성이 코인 시장에까지 흘러들어와 어느새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고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일들이 반복될 시간이죠. 물론 앞으로 이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아무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의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자체의 가능성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에 풀린 거대한 유동성이 한몫했다는 것 부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근거로 비트코인 열풍이 적어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가 과거 규제와 장려를 오가며 다소 갈팡질팡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가상화폐를 두고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흔들리는 위안화를 대신해 디지털 화폐를 앞세워 금융 패권을 노리고 미국 달러에 대적하려는 것.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냐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미국의 두 팹리스 기업들의 2021년과 관련한 핵심은 채굴 시장은 이미 채산성에 대한 계산을 끝내고 물량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작년 엔비디아에서는 RTX 30 시리즈, AMD에서는 RX 6000 시리즈를 발매한 이후로 초반 아주 잠시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다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 채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더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고 시장인데 최근 몇 달 사이 곤두박질 쳤던 9세대 모델들의 가격마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것이 다 채굴 수요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굴 수요가 공급 부족을 일으켜 일반 소비자 시장의 가격 상승, 더 나아가 9세대 모델들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 연쇄 반응에 주목해보면 현재 이들이 맞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대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낸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 신규 교체 수요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두 번째 채굴 광풍이 불어오는 오늘, 이제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길은 한결 수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순풍을 타고 가는 이들 앞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우선 AMD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TSMC의 7나노를 선택한 AMD죠. TSMC로의 선택은 14나노에 머무르고 있는 경쟁자 인텔과의 싸움에서 시장의 그들 제품의 성능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전략이 성공하면서 이제 인텔의 충성 고객들마저 AMD로의 이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결국 그 전략을 완성시킨 필수 요소가 반대로 AMD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삼성의 8나노를 선택한 엔비디아 역시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의 문제는 파운드리 생산력보다는 D램 수급과 조금 더 관련이 있죠. 여기서 이 GDDR은 동작 속도와 대역폭이 다소 빠른 전용 램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고, 주목해볼 부분은 뒤에 X라는 알파벳입니다. 엔비디아는 한술 더 떠 그들의 핵심 모델에 마이크론만이 생산할 수 있는 이 GDDR6X를 채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그래픽카드용 부품 공급 부족 속에서 대응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의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문제들을 두고 떠올려지는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폭발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이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시장에 있었다는 점인데요. 파운드리로 인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AMD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라는 대안이 있었죠. 100번 양보해서 만약 일부 대만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TSMC의 7나노 공정에 비해 삼성의 7나노 공정이 너무도 열등해 동일 제품을 양쪽에 맡길 수 없었다고 한다면 라인업별로 양산을 나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AMD 공급 부족 사태가 그들의 CPU, GPU 제품들을 넘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에 공급하고 있는 이 게임 콘솔용 APU 생산에 의해 보다 가중되었다는 점을 보면 더욱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GDDR6X의 공급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선택지가 다양하죠. 이 GDDR6X라는 단어와 관련해 오해를 막고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이 부족해서 마이크론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술 단계에서부터 함께 개발을 하고 또 공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이크론만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선택한 다른 이유들이 있다는 것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물론 이 일련의 이야기들 AMD나 엔비디아 스스로는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눈 이유는 다분히 결과론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전략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해보고자 함인데요. 앞으로 불어올 더 큰 바람, 오늘 이야기 나눈 채굴 광풍이 얼마나 강하게 혹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채굴 광풍이 단지 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호재라면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은 이들을 세계적 팹리스 기업에서 그냥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훨씬 더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 그들 전략상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불어올 바람을 온전히 그들의 성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이번 2차 채굴 광풍, 그리고 재차 반복되고 있는 공급 부족 사태는 이들의 전략 기조를 수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TSMC와 삼성 파운드리 이원화 체계를 완성시켜 안정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확고한 트렌드가 되겠죠. 핵심은 TSMC가 얼마나 빠르게 이 캐파를 확장할 수 있을지, 또 일부 대만 언론에서 지적하곤 하는 삼성의 5나노 공정의 수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현재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 격차는 54대 18 정도가 되지만 14나노 이상의 선단 파운드리의 격차는 70대 30.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2021년의 점유율은 65대 35입니다.
채굴 광풍이 불어온 공급 부족 사태는 삼성 파운드리의 좋은 출발을 알리는 신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핵심 부품들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을 두고 수많은 부품들 역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그래픽 메모리는 물론이고 이 HBM으로의 전환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 모두 더 많은 팹리스 기업들의 다자 공급망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다자 공급 체계, 다자 구조로 개편되는 수급 전략 변화 속에 보다 안정적인 엔비디아와 AMD의 미래,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 자율주행 개화기에 앞서 불어온 2차 채굴 광풍의 의미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 기업들이 포함된 더 안정적인 생산 구조를 만들고 2021년에는 그들에게 온 기회들을 온전히 폭발시킬 수 있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등장하는 그 가격 그대로 제값에 그래픽카드를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